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역발상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입니다. 이곳은 스튜디오 청파 살롱이고요.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연구소 팟캐스트의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 자,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문화예술인 한 명을 조명해서 그 당시에 어떤 총체적인 또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영미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셨고요? 저는 늘 아파요. 예, 이 나이가 되면 늘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괜한 걸 여쭤봤네요.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옆에는 더 아파 보이는 네, 우리 이준희 선생님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환했습니까? 예, 그 지난 시간에 네. 남인수 또 박시춘 이렇게 박시춘. 봤잖아요. 예. 뭐 그 밖에도 거론할 만한 인물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너무 또 남자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남인수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 하면은 역시 이난영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은 그래서 목포의 눈물 주인공이죠. 이난영입니다. 네. 이난영. 우리 이영미 선생님, 이난영의 삶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네.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역발상,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걸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난영의 삶에서. 삶에서라기보다는 이난영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의 여자 가수를 딱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이난영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가왕 소리를 네. 남인수는 38년에 들었지만 네네. 35년에 목포의 눈물로부터 가왕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 거죠. 아, 여왕도 아니고 가왕. 네, 거긴 여왕이 아니에요. 35년 그럼 목포의 눈물 이후 가왕 소리를 들었던 이난영. 네. 이어서 쭉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가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하는 건데요.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트로트라고 하는 양식 지금 우리가 트로트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는 유행 소곡 뭐 이렇게 불렀던 그 양식이 우리나라 사람 손에서 작사 작곡돼서 나온 게 한 28년에서 30년 사이 정도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빅히트를 한 게 32년에 황성예터, 황성의 적이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때 이혜리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트로트 가수의 창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진성만 쓰고요. 뭐 꺾음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기교가 없어요. 네. 좀 지금 들으면은 되게 못 부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앞에 가수들하고 쭉 비교하면 되게 잘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35년에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딱 들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트로트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전형이 다 완성이 돼 있어요. 35년에 목포의 눈물로서 한국 트로트는 정착했다. 확실하게 그렇죠. 완성형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정말 빅히트를 한 거고 그 주인공이 이난영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여자 가수는 다 제2의 이난영을 꿈꿨어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여자 가수로서 이난영은 바로 그런 인물인 거죠. 네. 이난영은 목포 출신이고 예, 목포의 눈물이라는 일생일대의 대표작 또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도 전혀 빠뜨릴 수 없는 그러니까 작품과 지역과 인물이 그야말로 삼위일체를 이룬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몇 년생이죠? 이분이 1916년에 태어났습니다. 1916년. 예, 네. 어린 시절은 좀 어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목포 유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산 남쪽은 일단 해가 잘 들어요. 그리고 산 북쪽은 상대적으로 해가 잘 안 들죠. 네. 그래서 땅값을 비교하면 남쪽이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난영은 산 북쪽 동네. 못 사는 동네. 네, 조선인 동네. 예. 산 남쪽은 지금도 이른바 그 근대 건축물들이 즐비해요. 거기는 잘 사는 일본 사람 동네. 제가 지난 12월에 목포에 다녀왔거든요. 네, 목포 예. 오거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바로 거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분은 하여튼 양동 그 유달산 북쪽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린 그렇게 시절을 이제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군요.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 조사하기가 참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어머니가 단골레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세습. 예. 샤머니즘. 그러니까 뭐 신내림 받은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 기능인으로서의 무속인 예.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아버지는 그냥 노동자였다. 뭐 철 관련 뭐 이렇게 좀 하는. 근데 술을 또 그렇게 잘 드셨다고 뭐 그런 얘기가 또 전해오고 있어요. 뭐 옛날 어른들은 다 술 잘 드시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다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좀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는 좀 무관심했던 걸로 보이는. 그럼 뭐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절대 안 되는데요. 예. 학적부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학적부하고 자퇴원까지. 예. 근데 보면은 일단 입학은 제대로 했는데 중간에 휴학을 많이 합니다. 한 두세 번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아파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돈을 못 내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당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예, 그러면 뭐 딸들이 뭐 할러 돈도 없는데 학교 다녀 그렇죠. 이런 소리가 바로 아들도 나오죠. 예. 당시에는. 예, 1916년생이니까. 예. 그래서 결국 졸업은 못 합니다. 근데 16년생으로 어쨌든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 정도 되면은 그렇게 아주 하긴 그런 뭐, 경우는 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 시대는 너무 무학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예. 목포는 큰 도시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걸 또 도시. 감안할 필요도 있고.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일단 가수가 되기 전에 제주도에 또 건너가요. 아, 가족 전체가요? 아니요. 일단 어머니가 먼저 제주도로 갔고 그때도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이난영 예. 선생이.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오빠랑 같이 갔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엄마 찾아 산만리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2년, 3년 정도 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회고담에 의하면은 물질도 했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하튼 목포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제주도 가서 살다가 이제 또 돌아옵니다. 목포로요? 예, 돌아오는데 그때가 1932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목포에 극단이 이렇게 순회하는 극단이 왔는데 그 춘강 박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1920년대에 연극인 몇 명을 꼽았을 때 한 5명 혹은 10명 정도를 꼽았을 때 손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월회가 아주 초기에는 굉장히 지식인적인 극단이었는데 예. 토월회는 지금 우리가 토월극장이라는 이름까지 그 예술의 전당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신극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극단이에요. 1920년대를 대표하는. 근데 초기에 아주 지식인적인 그런 신극을 하던 극단이 나중에 약간의 대중성을 가진 신파를 섞은 신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대표했던 인물이 박승희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연극으로 그 많은 재산을 말아먹은 아주 대표적인 분이기도 합니다. 네. 말년이 조금 불행했다고 해요. 예, 한참 사셨거든요. 예. 여하튼 이분의 극단에 들어가게 돼요. 이난영이. 예. 네. 그게 원래 본명은 옥례인데 옥내. 옥례. 이옥래 씨. 예. 이옥래 씨. 호적상으로는 또 옥순으로 돼 있기도 네. 합니다. 그럼 이제 예명이 난영이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 박승희 단장이 야, 너 옥례 갖고 되겠니? 하면서 이름 하나. 아, 옥래라는 이름이 1930년대에도 좀 촌스러운 이름이었군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예인은 이름은 아니다. 튀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도. 예, 예, 이미.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이름인 거잖아요. 오히려 옥례는 지금 쓰면은 튀겠죠. 하여간 극단에 거기 들어가면서 예. 이제 난영이라는 예명을 그렇죠. 사용하게 된 거군요. 예. 네. 난초난의 꽃뿌리영. 아, 그림자. 아, 그렇습니까? 난초 그림자. 오늘 많이 틀리네요, 제가. 근데 일단 극단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네. 처음에는 진짜 배우가 될지 가수가 될지 사실 약간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극단에 들어가서 그 어린 소녀 이난영이 제일 많이 했던 일은 허드렛 일이겠죠, 뭐. 빨래. 그러니까요. 그렇죠. 선배들 옷 빨고 맨날 그런 일만 했대요. 예. 사실 30년대 초반이면요. 극단에서 가수를 키운다 혹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가요 문화라는 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던 가수들의 태반은 정말 최기업 같은 바리톤 가수 이런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은 막간 가수. 말하자면 네. 연극을 하다가 중간에 비는 시간에 나가고 노래 불러갖고 히트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가수가 아니고 그냥 배우 되는 어쨌든 무대에 서는 거 그게 목표였겠죠. 그래서 어쨌든 빨래라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은 그래도
꿈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일종의 뭐 찬스랄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일본을 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더 가기가 더 어려워졌지만 네. 그 당시에 일본 가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예. 근데 이제 그 극단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교포들 대상으로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난영이도 같이 따라갔는데 여기서 또 한번 망해줘야 이 인생 스토리가 또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잘 되면은 좀 덜 꼬이니까. 진짜 망했어요. 드라마틱해. 그러니까 뭐 돌아올 차비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단원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뭐 일본의 지인한테 돈을 꿔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좀 참 그냥 하루하루가 깝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자 뭐 이런 그룹과 나 그래도 여기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남아서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을 해보겠다 이런 그룹이 나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난영이 굉장히 뭐랄까요 당시 여성으로서는 네. 조금 놀라울 만큼 결정 그리고 이렇게 좀 실천,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군요. 그 당시 웬만하면은 네. 여성이면은 엄마한테 갈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예.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요? 안 가. 일본에 있겠다. 나는 여기서 뭔가 더 해보겠다. 그리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남성 단원들한테도 네. 오빠 우리 여기서 뭐 해봐요. 좀 같이 나랑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명 같이 남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대단한 얘기죠. 굉장히 당찬 여자인 예.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오사카 가면 뭐 쯔루아시니 어디니 해가지고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때 네. 더 많았거든요. 그때 제일 조선인 인구가 한 250만까지도 최고치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극장에서 쯔루아시 극장 이런 데서 조선인 관객들 술 취한 조선인 아저씨들 상대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뭐 이런 이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때부터 노래가 돋보였던 모양입니다. 소문이 나는 거죠. 예. 거기서 훈련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계속 그러고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첫 음반을 거기서 픽업이 돼서 네. 녹음을 합니다. 일본에서. 예. 네. 근데 꼭 그거 아니라도 당시에는 다 일본에서 녹음하던 시절이긴 한데 여하튼 그 태평 레코드라는 곳에서 첫 음반을 내요. 네. 근데 사실 크게 반응을 얻지는 못했는데 그 음반 제작하는 과정에 인생의 정말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귀인을 만나게 된 거죠. 누굴 만나는데요? 오케 레코드의 그 이철 사장. 예, 이철을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래서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 당시엔 다 길거리에서 만나요. 네. 길거리 캐스팅인가요? 캐스팅이 아니라 네. 이철이 이제 오케 레코드를 그때 막 한참 설립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인데 한창 이제 바쁜 시절인데 뭐 녹음 문제도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오사카에 왔더니 이 선생 그 난영이라고 혹시 무대 공연 본 적 있냐고 누군데요 했더니 대단한 이 소녀가 몇 달 전부터 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하면서 이제 그럼 좀 한번 만나봐야겠네. 뭐 그러고 있는데 진짜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쁜데 또 찾으러 다니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당시는 오사카도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으니까 길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터덜터덜 길을 걷고 있는 웬 소녀가 16살짜리 소녀를 만나게 됐음. 그래가지고 잠깐 차 좀 세우시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근데 얼굴을? 뭐 사진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행자가 있었을 수도 네. 있고. 그래갖고 어떤 뭐 제안 같은 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가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 아마 과정에서? 뭐 얘기보다는 노래를 한번 일단 시켜봤겠죠. 예. 근데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나랑 같이 조선으로 가자. 이철 사장이? 예. 바로 그래서 계약서 쓰고 물론 그 사이에 앞서 녹음한 태평 레코드하고 좀 분쟁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케 레코드 전속 가수가 됐고요. 예. 식민지 시대가 다 저물어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속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의리 있어요. 네. 옮긴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오케이 레코드의 이철 사장을 만나서 처음으로 발표한 곡이 목포의 눈물인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맨 처음 발표한 곡들은 지금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노래고 예. 한 세 번째 곡인가 네 번째 곡이 그때부터 좀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불사조라. 이것도 사실 뭐 전문가들이나 하는 노래긴 네. 하지만 네, 우리는 이제 불사조 같은 정도는 알죠. 예. 어떤 노래인지. 하여간 그러고 33년에 공식 데뷔를 했고 네. 해를 넘겨서 봄맞이 이런 것도 인기가 꽤 있었고 목포의 눈물은 35년에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목포의 눈물을 우리가 또 좀 한번 들어봐야죠. 들어볼까요? 예, 근데 네. 아무래도 초판을 들어봐야겠죠. 오늘 들을 음원은 네. 그럼 35년에 나온 1935년 판으로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잡음 엄청 많겠네요. 제 기준으로는 비교적 괜찮아요. 그래요? 예. 네. 자, 그러면 35년 초판 녹음. 네. 목포의 눈물 함께 듣겠습니다. 사고의 뱃노래가 몰거리면 삼하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우두의 새아기 아름쳐진 오가라 네 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도로 삼백년 온 한 품은 노조 공미대 임자체완연하다 해달픈 청정 유달산 바람도 영상 강을 하느니 님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노래 깊은 밤속 따른 흘러가는데 어찌 단예 상처가 새로워진가 못 오는 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는 설계 목포의 사랑 노래 나가는 동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보다 좀 노래가 빠른 것 같아요. 템포나 뭐. 처음 들으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저도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네. 우리는 왜 다 60년대, 70년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 60년대, 70년대 이후에 그 선생님들이 불렀던 혹은 약간 후배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기준으로 옛날 노래 상상한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에 제대로 된 원음을 듣게 된 거예요. 다 빨라요. 예. 눈물 젖은 두만강도 빨라요. 그렇죠. 목포의 눈물도 빨라요. 그러니까 사아고 입 템포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예. 젓가락 그렇죠. 템포인데. 그렇죠. 근데 네. 산띠다단따 지금 이 템포잖아요. 네. 눈물 젖은 두만강도 두만강 이 템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두만강 이 템포예요. 훨씬 빠릅니다. 술 마시고 녹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해석은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일제 때의 노래들이 이게 축축 처지고 어마어마하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 그 당시 젊은 애들의 구미에 맞는 유행가였다. 첫 번째는 예. 그거고요. 그럼 그 노래들이 왜 그렇게 나중에 늘어졌냐?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니까요. 노래가 늘려지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왜 시대가 빨라지고 생활 속도가 빨라지니까 뒤에 녹음한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가수가 계속 부르면 자기 생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게 부르고요. 그거는 판소리도 그래요. 그럼 더 올해 폼 잡고. 50세가 된 서태지도 한 20년 지나서 난 알아요 녹음하면 좀 템포가 느려지겠네요.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게 사실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듣는 사람들도 나이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상 템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예. 실제하고 딱 들어보면은 이 템포가 맞아요. 네. 하여튼 이 목포의 눈물이 1935년 곡이고 진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히트곡인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아까 목포의 눈물 들으면서 DJ도 좀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없어진 해태 타이거스도 생각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태 팬이어서 야구장에 많이 갔는데 이거는 정말 80년대 네. 이후의 감각.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목포의 눈물에 대한 80년대 네. 이후의 감각은 DJ와 해태 타이거즈. 네. 해태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우승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우승할 때도 목포의 눈물을 맞아요. 막 관중들이 부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80년이 갖고 있는 80년의 광장쟁이 얼마나 커다란 사건이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에. 그러니까 정말 눈물인 거죠. 목포의 눈물인 거죠. 그런데 우승이라는 최고의 어떤 기쁨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러워. 호남인들이 네, 목포의 서러워. 눈물을 불렀다는 거. 그러니까 DJ가 92년에 낙선할 때도 목포의 눈물 부르고 그렇죠. 97년에 당선됐을 당선될 때도 때도 목포의 눈물 부르고 그래서 목포의 눈물은 이제는 거의 뭐 일제 강점기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80년대 이후의 어떤 정서를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80년대 이후일 뿐이고요. 네. 70년대까지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 목포의 눈물도 그 어떤 뭐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노적봉 나오고 그러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사실 또 가사를 보면은 예. 뭐 작자가 이제 문일석이라는 가사 쓴 분이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노적봉도 있어요, 노적봉이지만은 300년 원한 품은 네. 이게 사실 조금 더 원안풍은이라고 원래 가사에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원한풍은이 원래 가사인데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살짝 바꿔서 원안풍이라고 바람이라고 발음을 했다. 근데 검열 때문에. 예. 네, 근데 발음을 들어보면 또 원한푸문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거에 이제 그런 저항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이거 300년 원한푸문 노적봉 밑에 이건 이순신 장군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이고 반일이고 뭐 네. 이제 임진왜란 떠올리고. 그렇죠. 바로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뭐 500년, 600년도 아니고 왜 하필 300년이냐. 그렇죠. 왜 300년이냐. 근데 그건 뭐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억지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은 가사가 그냥 보통의 그 직업적인 전문 가사 작사자한테 나온 가사가 아니에요. 공모를 통해서. 네. 네.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의 향토 노래가 와서 당선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뭔가 생각 있는 청년들이 뭔가를 냈을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문일석은 누군지 모르고 네. 심지어 뭐 목포 사람들 어느 분은 사실은 그게 문일석이 아니라 문일석하고 잘 아는 아무개 당시에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던 누구의 작품이다. 내가 그 사람 아들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지역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전문 작사가가 쭈루룩 지어 놓은 것을 나중에 뭐 무슨 민족해방이나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과는 또 조금 결이 다른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부르면 그렇게 네. 돼버리는 거죠. 실제 그렇죠. 그랬던 네. 거와 무관하게. 예, 그것과 별 상관이 없이. 네. 일단 공식적으로 가사지 같은 데는 300연 원안풍 이렇게 네. 적어놨지만은 예컨대 음반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무대에서도 이 노래가 정말 많이 불렸거든요. 예, 예. 근데 무대에서 이난영이 300년 원한품은 정확하게. 예, 이래 네. 해버리면은 대중들 입장에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여간 좀 목포의 눈물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곡들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로 당대 최고의 가수의 반열에 딱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아까도 이후에 이제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일단 음반 녹음도 특히 이제 오케 레코드 소속사가 그 목포의 눈물만 해도 일본 가서 녹음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또 우리 소속사 밴드들이나 또 작곡가들의 편곡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에 스튜디오가 있어야 된다. 네. 이철 사장이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정확한 절차는 뭐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36년 연말쯤에 서울에 스튜디오가 생겨요. 간이 녹음소. 그래서 그 이후로 오케 레코드의 녹음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서울에서 예. 녹음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경성에서.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시 녹음인 거죠. 일본 가서 할 때는 몰아서 가는데, 그러니까 뭐 몇 달치를 모아가지고 샵이 아까우니까. 근데 이제 서울 녹음은 수시로 연습하고 녹음하고 테스트 음반 찍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폐기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바빠졌고, 그리고 당연히 무대 활동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애들, 이게 참 또 유명한 끊임없이 얘기.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을 언제 하는데요? 바로 그 무렵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 예. 결혼식 그 서울의 유명한 식당이었던 식도원이라는 곳에서 네. 김혜송과 결혼을 하죠. 김혜송과. 그리고 그때 이미 배는 불러 있었고. 혼전 임신. 예. 역시 선구자시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첫 아이가 37년도에 몇 달 뒤에 태어났고. 네. 그 뒤로 매년. 김혜송과의 사이에서 그럼 이제 자녀를 몇 명을 두게 되는데요? 성년이 된 장성한 자식들은 7남매인데. 그럼 뭐 중간에 죽거나 이런 아이들도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네. 12을 낳았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12남매를 예. 김혜송과의 사이에서. 예. 와, 금술이 엄청 좋았네요. 그러니까 그 김숙자 선생님, 그 왜 우리 김시스터즈의 맏언니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예. 따님이죠.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기억은 엄마는 늘 배가 불러 있었다. 그럼 활동을 거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활동은 부른 열심히 상태로 했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였겠어요. 배가 남산마치 불러가지고 한복 입고 무대 올라서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12남매를 출산했으면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계속 한 그거는 거예요. 요즘이나 하는 예. 얘기고. 그러니까 모유수유도 하고. 모유수유 하는 거죠. 아이도 그냥. 키우고. 뒤로 가서 또 다시 네? 또 전 먹이고 네. 나오고 애들 데리고 다니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했던 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철의 여인이에요. 이 사람 보면. 대단한 분입니다. 그만큼 또 무대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육아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작품 이난영의 작품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은 네. 뭔가 좀 공백 같은 게 보여야 보여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공백이 없어요. 공백 없이. 예. 그건 뭐 물론 아이 두는 아이 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뭐 있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어쨌든 뭐 계속 모유 수유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끊임없이 배가 부를 때나 애 낳고 얼마 안 돼서나 계속 무대에 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하여튼 이난영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난영의 모습과는 정말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그 네. 관련해서 그 열정에 관한. 일단 뭐 유명한 게 이거는 해방 이후의 일인데 그 남편이 운영하던 KPK 악단에서 거기가 네. 이제 요즘은 우리가 악극하면은 좀 구닥다리 18을 떠올리게 되는데 KPK 그렇죠. 악단은 뮤지컬을 표방한 실제로도 그렇게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었고 하여튼 근데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대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예. 그래서 김혜성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뭐냐면 인선을 잘해야 되잖아요. 캐스팅. 예. 예. 누가 로미오인가? 누가 줄리엣인가? 네. 예.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 사람도 너무 뻔한 것 같고 얘는 좀 얼굴이 좀 별로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네. 여기 로미오가 왔습니다. 이러더래요. 로미오. 예. 남자 주인공. 네. 이난영이.
머리를 확 자르고 이난영이 남자 주인공 하겠다고. 예. 그 당시에 머리를 확 잘라버리고 남자로 카트를 딱 하고 나서 내가 로미오 하겠다. 아 근데 그래요. 여자 가수인데 왜 남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한 아니죠. 거죠? 로미오 역할이 없는데 로미오 역할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 그런데 남편이 사실 예.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로미오 줄리엣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아, 예, 그렇죠. 이난영한테 예. 게다가 예.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은 아줌마를 줄리엣 시키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는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로미오 하고 싶은 주인공. 거죠. 주인공 하고 아.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 펜싱 배워가지고 나 하겠다 이러고서 머리 탁 자르고 나와갖고 이야. 나 로미오 한다 그러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관객들한테도 충분히 화제성이 있는. 예. 그렇죠. 이난영이 로미오 역할이다 예. 이러면 그렇죠. 상당히 진취적이네요, 진짜.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기 목포에서 예, 예. 김숙자 선생님 오셨을 때 그 예. 따님한테 직접 이게 밥 먹는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들었어요. 뭐 이 이런저런 얘기를. 얘기를. 예. 근데 그 자리에 그 목포에서 그 이난영 소재로 연극을 만들었던 팀 대표 같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거기서 그렸던 이난영은 책으로만 보거나 노래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으니까 목포의 눈물처럼 아주 여리고 소극적이고 눈물 흘리고 아롱젖은 옷자락 이렇게 하고 있는 비련의 여인으로 그린 거예요. 예. 이렇게 고생하면서 커온 얘기를 봐도 그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노래가 만들었던 이미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성 가수, 여자 대중가요의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 전형적인 서사일 뿐인 예, 거죠. 실제 이난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린 이난영은 완전히 엉터리였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뭐 대단하네요. 이런, 예, 로미오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실제 증언자의 육성을 제가 좀 따왔거든요. 자, 뭐 길지 않으니까 예, 짧게 예.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네. 이난영 씨가 그때 우리가 처음 가서 그거 봤었을 적에는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계단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꼭대기 이제 그랜드 피아노 놓고 피아노 치면서 그때 목포의 눈물을 이제 피아노 치면서 불렀어요. 그 의상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의상을 보고 내가 어머 저 사람 애들은 밥도 먹고 우리 같은 똑같이 밥도 먹고 저런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럼 무대 위에다가 이렇게 높게 장치를 예 장치를 이렇게 예. 계단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난영 씨가 직접 피아노 치고 그러면요 피아노 하시고 노래 하시고 악기를 뭐 여러 가지 하실 줄 아시는가 봐요. 아니에요. 저거 기타도 조금 하시고 피아노도 그냥 조금 예. 조금 그냥 노래만 그냥 이렇게 반주만 노래만 네. 딴 건 못 하시죠. 예. 이난영이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 이런 증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새도 왜 뭐 음악 관련 영화 이런데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원래 뭐 예컨대 피아노를 못 치는데 예. 해내기 위해서 역을 뭐 피아노를 배운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난영은 피아노를 마스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특별한 공연에서 하여튼 일단 그렇게 대본이 나왔으니까 예. 어쨌든 이건 살려야 된다. 그래서 피 터지게 목포의 눈물 하나는 마스터를 한 것 같아요. 네, 해서 그랜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연주하면서. 했다. 예. 그러면 무대에서 관객들은 난리지, 진짜 갈채가 난리.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아까 그 증언하신 분이 진짜 예. 나랑 똑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냐.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강현복 선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목소리 남기신 돌아가셨습니다만 예. 강윤복 선생이고요. 예. 이난영과 함께 조선악극단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예. 이분이 1940년 9월에 옥회 음악무용연구소 1기생으로 입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선배들 공연을 보고 뭐 이런 걸 봐서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게 1941년 그러니까 이난영이 피아노를 직접 쳤던 공연이 예. 1941년 3월 달에 그 경성 분민관에서 열린 공연으로 추정이 돼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난영 10주년 기념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대도 특별하게 하고 옷도 진짜 여왕님처럼 화려한 예. 옷을 이렇게 무대 의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공연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표창장 수여식도 합니다. 어. 10년 동안 네. 한눈 안 팔고 우리 조선의 대중 유행가를 위해서 네.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난영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그 사진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예. 한복 곱게 예, 입고 아주머니처럼 해갖고 조분조분 노래 부르고 전혀 그런 이미지 아니고요. 네. 이 당시에 이 정도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여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고집 있고 드세고 그랬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이걸 견뎌낼 수가 그쵸.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중문화, 대중예술을 연구할 때 이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예.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하여튼 우리 그 이용래 씨. 네. 네, 이난영이 이용래. 정말 당차고 진취적인 면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네. 가수로서도 그런 네. 면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뭐 대중예술이든 뭐가 됐든 간에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자기가 구축해 놓은 그 세계에 갇혀버리기가 정말 쉽거든요. 네. 맨날 진짜 똑같은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똑같은 연기하고 그렇죠. 그게 참 굉장히 극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 또 관련된 창법 이런 게 그 울타리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요. 또 대중이 그런 걸 사실 원하는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난영한테는 목포 있는 물이 최고다. 그거만 불러라. 뭐 이런 요구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난영은 물론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트로트를 많이 한 건 맞는데 네. 거기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장르가 트로트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네. 아, 그래요? 신민요도 잘 불렀고요. 아, 신민요. 심지어 재즈송도 잘 불렀어요. 아, 진짜로요? 네. 재즈송 부른 게 있습니까? 이난영? 예, 이제 좀 이따 들어보실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식민지 시기 여성 이 가수 대중가요 가수 중에 뭐랄까 스펙트럼 네. 작품의 스펙트럼이 제일 넓었던 가수가 이난영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남인수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예, 예. 남인수는 오히려 스펙트럼이 맞아요. 좁아요 정말. 네, 예. 네. 또 김정구 하면은 뭐 두만강도 있고 또 뭐 마녀도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넓죠. 오히려 예, 김정구 오히려 선생님이 훨씬 예. 넓어요. 예. 근데 하여튼 여성 가수 중에서는 이난영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재즈송을 불렀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번안곡인 건가요? 아니요. 그럼요. 김혜송 작곡의 재즈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면에서는 바람도 피우고 했지만은 예. 참 잘 만난 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냥 트로트만 부르고 그 당시 작곡가들도 트로트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김혜송이 재즈송도 만들고. 사실은 예. 재즈송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작곡가가 김혜송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연구자들이나 대중음악을 조금 옛날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선 재즈의 아버지 이렇게까지 김혜송을 얘기할 정도고 너무 김혜송을 트로트 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재즈로만 너무 이렇게 우상화가 된다고 할까? 재즈만 생각해서 예.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될 정도였고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 당시 이런 걸 지었지 싶을 정도로 30년대 말 40년대 초반의 작품들을 보면 좀 놀라워요. 김혜송 작품이. 예.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셨던 재즈 다방의 푸른 꿈. 예. 네, 함께 듣겠습니다. 내 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불린다. 고요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부른다. 그리운 옛날을 부르느라 흘러간 꿈은 찾을 길 없어 연기를 따라 헤매는 마음. 사랑은 가고 추억은 슬퍼 블루스에 나는 운다. 내 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불린다.
저무는 푸른 등불 아래 흘러간 그날 밤이 새롭다. 저거만 찻집에서 만나던 그날 밤 몽이어 부른다. 그리운 그 밤을 부르느나 서로의 시든 장미하러냐. 시들은 사랑 쓰러진 그 밤 그대는 가고 나 혼자 슬퍼 불러서야 나는 운다. 저무는 푸른 등불 아래 흘러간 그날 밤이 새롭다. 네, 1939년작 다방의 푸른 꿈. 와,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그렇죠. 이거 그냥 처음에 딱 틀어주면은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이난영이에요? 이렇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저음으로 쫙 깔면서 내 뿜는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루이 암스트롱인 줄 알았어요.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난영 하면 생각하는 게 옹옹 이렇게 예, 위로 쏙 예. 올려가지고 옹옹거리는 그 고음을 내는 그 콧소리까지 섞어가지고 예.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고음 올라갈 때는 이난영 같은데 예. 여기로 그 저음에서는 뭐 아주 블루지하려고 매우 당시로서는 매우 노력한 그런 가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대로서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조금 웃기지만 예. 지금 감각으로는 이게 무슨 블루스야 싶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블루스를 잘 소화한 노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방의 푸른 꿈 들으니까 진짜 그 39년 경성의 한 다방에 와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네. 아, 모던 보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기도 해요 지금. 아, 뭐 영화 같은데요. 예, 드라마나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무대에 설 때도 한복 입고 이 노래 부르지는 않았대요. 아, 그건 그렇죠. 안 맞잖아요. 네, 안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긴 장갑. 이렇게 예. 팔꿈치 위까지 올라오는 긴 장갑 끼고 탁 노래를 불렀다고요. 근데 계속 임신 중이셨는데 드레스 어떻게 입으셨을까요? 그때는 피했겠죠. 네. 예. 자, 이난영의 다음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이난영 이력에서 네. 그 일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차피 식민지 시기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하자면 조선도 일본이고 일본도 일본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또 실제로 많은 대중음악가들이 일본 활동을 꿈꾸기도 했거든요. 예컨대 똑같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러도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페이와 서울에서 예. 도쿄에서 받을 수 있는 페이와 서울에서 받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선인 뭐 가수든 작곡가든 밴드맨이든 하여튼 일본에서 한번 제대로 활동을 해보고 싶고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런 이제 욕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본에 직접 건너가서 음악 활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음반만 먼저 좀 내본다는 맛배기 쪽으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난영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존재였다는 거죠. 일단 활동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질 않아요.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인 가수들이 일본에서 음반을 내면은 이미 조선에서 발표한 본인의 히트곡을 일본어로 가사만 바꿔서 아니면은 조선의 일본 사람들도 다 아는 조선 노래인 아리랑 예. 이런 거를 이제 일본어로도 번안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가장 편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난영은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예. 그런데 이분은 뒤로 갈수록 일본 작곡가의 곡을 직접 받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가 마사오 같은 유명한 일본 작가들도 이 가수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큰 히트곡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당시에 뭐 오늘날 뭐 한류 이런 것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알면 좋죠. 예. 일본 가요계에서도 인정해주는 조선인 여가수. 그렇죠. 이렇게 되는 정말 거죠.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 노래 한 곡을 듣습니까? 예. 지금?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카랑코 네. 강란자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는데 가수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음반을 낸 거죠. 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고가마사오의 예. 작품을 받아서 제가 발표한 곡이 있습니다. 네. 네무노 고카게데라는 노래고요. 1938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럼 이 노래는 일본어로 부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일본 그러니까 대중가요 엔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아마 들으면은. 하여튼 먼저 들어보죠 좀. 예. 하나니 야도루 시로 기초 에다니야 스무와 아까 기다리 기민이 사사야고 왕아 고도바 고노고후요 여러고기요 와가키 고노하 하니 소용하게 지사히나 나래니 우즈루히요 기민이 열에서 왕아스나다 고노고후요 여러고기요 네무노 고강에 에오 타치 이데테月の光に濡れて立つ今宵我らの踊る胸この幸福よ喜びよ네, 근데 노래 들으면 뭐 놀랄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디서 놀라야 되는지. 엔카를 잘 아는 분들한테는 놀라울 수도 있다는 거죠. 엔카 하면 이제 미소라 히바리. 뭐 미소라 히보리가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압니다, 제가. 예. 그 니즈마 가감이라는 또 유명한 곡이 있어요. 그 이제 한자로 신처경이라고 하는데 예. 새색시 거울 예. 같은 곡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고가마사오가 이난영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성공은 못했거든요. 네네. 그냥 지나가는 곡이 됐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잘 재활용- 뽑았는데. 재활용했구나. 예. 근데 마침 이때 데이치쿠에서 고가마사오라는 작곡가가 콜롬비아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적을 하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죠. 예. 근데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좀 상도 이상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듬긴 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신처경, 니즈마 가감인데 가사를 싹 바꾼 거네요. 예, 가사 제목 다 바꾸고 근데 예. 곡조 뻗에는 그대로입니다. 예, 노라도 예. 들으면은 같은 노래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네. 근데 이 노래는 엄청나게 히트를 해요. 일본에서. 예. 예.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30년대 말에 나왔으니까 네. 연대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배가 그 한 진짜 고령 예. 한 뭐 90 이런 분들은
조선에서도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해요.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일종의 뭐 원작이라면 원작이랄까. 예, 그것도 이제 이난영의 노래였다는 거죠. 예. 자, 이난영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난영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가족 역시 우리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대단한 있잖아요. 음악 그렇죠. 가족입니다. 네. 지금 사실 언뜻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아까 김숙자 선생 말씀해 주셨고 네, 김혜송 김 시스터즈. 예, 그리고 이제 남편 김혜송 물론 예, 얘기 나왔고 또 그리고 이건 오빠. 예, 이분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봉룡이라고 이분도 꽤 히트곡이 많은 작곡가입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동생이 좀 많이 미뤄졌죠. 오빠가 음악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 남인수 또 사실상 부부였잖아요. 예. 말년의 부부였으니까. 예, 사실상 뭐 부부였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한다면은 정말 이난영을 이 중심에 놓고 네. 다양한 이 대중음악가들이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조금 했던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다양한 대중음악가들이 이제 주변에 포진해 있었던 거죠. 예. 1억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부모의 후덕으로 내려와 갖고 무슨 연예인이 됐다 이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이난영은.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가족 관계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유명인으로 채워지기는 참 쉽지는 않죠. 사실 부모대까지 조금 넓히면 더 재미있는 인맥이 나오기는 해요. 임혜방 선생. 임혜방. 네. 예. 살풀이. 예. 남도 살풀이의 대가죠. 예. 임혜방 선생하고 육촌 사이예요. 아, 이난영하고요? 네. 이난영이 육촌 누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단골레였다 이런 그게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있는 게.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 연예인을 하거나 나중에 전통 예술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계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감추기는 하는데 이제 말하면 무가 집안인 많죠. 예, 무속지 예. 쪽의 집안인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능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자신의 캐리어에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그 말을 그냥 안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정권 교체도 됐기 때문에 무속인 집안이 이렇게 흥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5년 동안은 굉장히 흥할 것 같은데. 송가인 씨. 예. 예? 아니 저로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 네. 진짜 근데 이제 좀 상식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 점을 치거나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무당의 계보라고 할까? 그 판도를 보면요. 네. 강신무라는 게 있고 세습무라는 게 있어요. 강신무는 신을 내려서 신병이 있어서 무당이 된 경우에요.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예. 세습무는 부모가 무당이면 그냥 무당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강신내 절차가 없는 거죠. 예. 맞아요. 신병을 앓거나 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어서 굿도 완전히 강신무 계열의 굿하고 세습무 계열의 굿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세습무 계열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나 중부 지방에는 세습무가 없습니다. 거긴 다 강신무밖에 없고요. 예. 세습무가 있는 곳은 남쪽 지방. 맞으면은 전라도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동해안까지 조금 올라오는 동해안 별신굿의 뭐 김석출 선생 이런 사람들은 세습무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세습무 지역이에요. 근데 그 세습무 지역에서도 신내린 사람이 있으면 강신무가 그냥 되는 거지만 세습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도 단골집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단골에서. 예, 단골에서 나온 말이고요. 어느 한 지역을 맡아요. 마치 지금 천주교에서 무슨 교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예,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은 그 단골 내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냥 대대로 자기 집안에서 관리하면서 맞으면 종교적인 행사 같은 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세습무 집안들은 기회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신기를 발휘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어서 특히 이런 세습무 집안의 자손들 중에서 이런 호남이나 영남 쪽에서는 연예인을 하거나 예술 쪽에 남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딸이 태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뭐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악기 활행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물림되는. 하여간 이난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 역시 진짜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다 남긴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요. 사실 아들, 딸들을 다 그렇게 김시스터즈, 김보이즈로 만든 거는 확실히 이거는 엄마가 열심히 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난영이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어졌잖아요. 중간에 전쟁통에 사라진 거 아니에요. 납북인지 월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김혜송은 사라졌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벌써 이미 인기가 한물 갔어요. 자기가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중년이거든요. 네, 예. 이미 여가수가 중년이면은 뭐 지금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니까. 천하의 이난영이라도 그렇죠. 나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남인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난영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극성스럽게 아들, 딸들한테 뭔가를 가르쳤다고 해요. 김 선생 말로는 극성스러웠을까요? 혹독했을까요? 둘 둘 다. 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아이들을 그러니까 뭐 가야금 따로 배우고 발레 따로 배우고 다 따로따로 보내가지고 가르쳤던. 그 없는 살림에 또. 예. 그리고 연습시켜가지고 그 김수 선생 말로는 그거예요. 요 연습 다 해서 다 마스터하면은 오늘 요거 먹을 수 있어. 간식 하나 주면서 요 과일 하나 먹으려면은 오늘 이거 다 마스터. 그러니까 김숙자 선생님이 아까 큰 딸이라 그랬죠, 이난영의. 그러니까 큰 따님은 예, 예. 연예 활동을 사실상 안 했고요. 아, 예. 그러니까 셋째입니다. 셋째 딸. 예. 예.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셋째.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김 네. 시스터즈에서는 맏언니인 셈인 거죠. 김 시스터즈의 맏언니가 이제 김숙자 씨. 네, 예.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진짜 진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미국에서 활동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으로 가기 전에 미팔군으로 보낸 거죠. 네. 왜냐하면 애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그 당시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근데 미팔군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한복 입고 가야금 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거 하다가 발레도 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그 미군 병사들이 깜짝 놀란 원더풀한 거죠. 거죠. 예. 그래서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지금도 애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재밌는데 그렇죠. 막 영어로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타 치고 막 드럼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미국인이 픽업을 한 셈이에요. 예. 그래서 너는 미국 가서 활동하자, 너네들은. 그래서 이제 59년에 가게 된 거죠. 예. 사실 만약에 1930년대 이난영이 젊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적에 네. 혹시 길이 있었다면 길이 보였더라면은 이난영 본인이 갔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다방의 푸른 꿈 예. 얘기할 적에 혹시 뭐 번안곡인가요? 아까 물어보셨죠. 그 재즈라 그랬으니까. 예. 예. 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 예. 근데 실제 번안곡 재즈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 재미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또 네. 준비를 했는데 33년 미국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이게 이제 캐리오카라는 캐리오카. 예 원래 그러니까 영어 제목이 캐리오카예요. 예. 근데 이거를 남편 아직 그때만 해도 아직 남편은 아니죠. 한창 불타오르고 있을 시절에 김혜성과 함께 듀엣으로 불렀는데 가사를 굉장히 잘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예. 남편 김혜송과 부른 듀엣곡이란 말씀이신 그런 거죠?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은 네. 진짜 미국 가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캐리오카 함께 듣겠습니다. 꿈속에 보는 캐리어카 그리워하는 캐리어카 내 입에 입 맞춰던 내 사랑하는 캐리어카 꿈속에 보는 캐리어카 그리워하는 캐리어카 그대의 꿈자리도 찾아다니는 캐리어카 You'll dream of the new 캐리어카 It's today, me the kiss and the ti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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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You'll dream of the new karaoke. When you sing it lights are gone, now we're saying goodbye.
꿈속에 보는 캐리어카 그리워하는 캐리어카 내 입에 입맞춰준 내 사랑하는 캐리어카 꿈속에 보는 캐리어카 그리워하는 캐리어카 그대의 꿈자리로 다시 다니는 캐리어카 사실 가사가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정확하게 딱 들리질 않는데요. 뭐라 그러는지. 아마 뭐 입맞춤만 들었어요. 특히 이제 또 후반부는 영어 가사라서 예. 김혜성도 그렇고 특히 이난영은 긴장 많이 하고 녹음한 티가 팍팍 나죠. 아, 예. 근데 아까 똑같은 재즈송이라고는 하지만 창작과 번안의 차이도 물론 있는데 예. 이 노래 캐리오카와 아까 다방의 푸른 꿈은 이난영의 목소리 자체가 달라요 또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어떤 그 변화 발전이 있었다는 거를 이런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예. 사실 이 캐리오카 나오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노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0년대 말이 돼서는 재즈송이라고 하는 물론 그 당시 재즈송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즈는 아니고 예. 블루스거나 훨씬 양풍, 뭐 스윙. 예, 예. 스윙이거나 하여튼 양풍은 다 재즈송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거를 한국 작곡가들이 짓고 부르는 노래들이 30년대 말 정도가 되면 약간 이렇게 붐으로 올라와요. 예. 다방의 푸른 꿈은 고시기 거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래는 참 드물죠. 네. 자, 이난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남편 김혜송이 전쟁 중에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실종이 되고. 네. 근데 가족들 얘기도 그렇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제3의 인물들 증언도 여러 건이 지금 계속 추가로 또 확인되고 그러고 있는데 예, 예. 뭐 납북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납북? 예. 예. 근데 사실 그거는 본인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아, 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 당시에 월북 납북을 정말 명확하게 가리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예컨대 서울에 북한군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피난 못 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북으로 올라왔다 내려온 거잖아요. 빨간 안장 차고. 그렇죠. 명동 성당 모여 다 그랬어요. 거기서 뭐 하고서 무슨 그 북한 찬양하는 먹을 활동 것도 좀 같은 주고 거 먹을 한다고 것도 주고 하니까. 예, 모여가지고 뭐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밀려가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자. 그런데 나 싫어 이러겠어요 거기서? 못 그러죠. 그렇죠. 어영부영 따라가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북한인이라고 하는 북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몇 년 전까지 다 친구고 활동 같이 했던 스승이고, 동료들이고 예, 동창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서 우르르 따라갔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월북인 거고요. 예. 거기서 중간에 도망쳐 나왔으면 납북인 거예요. 근데 본인도 내가 지금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가기 싫은데 가는 건지 억지로 가는 건지 이게 그렇게 분명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납북 월북을 어느 순간에 칼같이 갈라서 분단 국가가 됐으니까 저쪽은 적으로 넘어간 나쁜 사람, 납북된 사람은 뭐 애국지사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실체적 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역사를 그렇게 이렇게 단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구분이 사실 처음부터 나오질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네. 다 피해자들인데 전쟁에. 예. 근데 결국 그게 또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맞아요. 분단되고 반공 이데올로기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월북들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건 예. 전 진짜 신념을 가지고 월북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신념 가지고 월북한 것처럼 보이고 자발적 월북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저 인간하고 활동하기가 너무 싫어. 많아요. 그런 증언들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컨대 함세덕 같은 굉장히 유명한 해방 이후에 특히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던
그때 해방 전 작품은 뭐 전혀 무슨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 없고요. 해방 네. 직후에는 사회주의 느낌이 조금 있는 작품들이 나와요. 예. 근데 결국은 월북을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예. 근데 친구들이 다 말렸대요. 너 북에 가면 답답해서 못 살 거야.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글쎄 맞는데 난 정말 유치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근데 유치진이 자신을 키워준 스승이에요. 예. 사실은 픽업해서 키워준 예. 유치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초기에 그 작품을 예. 보면은. 근데 나 정말 유치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직장 옮길 때나 뭐 어디로 갈 때도 예, 그렇잖아요. 인간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기부장만 물론 없다면 죽었죠. 뭐 예. 예. 가서 죽었죠. 결국은. 근데 그런 경우도 월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김혜송은 전혀 이념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건 남편이 그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좀 이렇게 일상이나 삶이 좀 공공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피폐했겠죠. 많이. 예.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고 예. 돈도, 애는 주렁주렁 애들은 있고. 많고 돈도 없고 뭐 예. 예전만큼 더군다나 이제 그 남편의 일종의 뭐 분신 꿈이었던 KPK 악단 예. 해방 공간의 최고의 공연 단체 오페라까지 꺾어버렸던 네. 그 KPK 악단이 단장님이 갑자기 사라진 셈이니까 네. 처음엔 좀 방황을 하다가 어쨌든 수습을 하자. 그래서 이난영이 직접 단장을 맡아서 KPK 악단 재건 공연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그게 쉽게 되겠어요. 이름은 똑같은 KPK지만은 전쟁 겪으면서 뭐 여기저기 어떻게 사라진 뭐 가버린 다른 단체로 또 가버린 이런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무대를 선보이는 건 사실 무리였죠. 그래서 뭐 이름도 이난영 악단 뭐 이렇게 바꿔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난영이 이제 판단을 여기서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김 시스터즈 네. 딸들한테 올인을 한 겁니다. 딸들과 이제 조카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성 트리오가 이난영이 구성하는 그야말로 김 시스터즈인데 큰딸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다 사내들이라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조카한테 눈이 간 거죠. 자기 네. 오빠의 딸. 네, 이봉룡의 딸. 그리고 또 재능도 있고. 그래서 그 민자, 그러니까 숙자애자 민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김 시스터즈 세 자매. 네. 근데 이제 민자 선생 말씀으로는 나는 본명이 따로 있는데 이향이라고. 근데 어느 날 고모가 와서 뭐 원래 가까이 지내던 다 집안이고 하니까 근데 좀 같이 도와줘 고모를. 그래서 뭐 어떻게 했더니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름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예 호적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대요 또. 요즘 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전쟁 직후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숙자애자 민자는 한때 그래서 이난영의 딸이 됐습니다. 네. 그게 바로 김 시스터즈. 시스터즈. 근데 왜 그렇게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네.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금 와가지고 뭐 최초의 미국 진출 걸그룹 뭐 한류의 원조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게 하여튼 한국 땅을 떠나면서부터는 모든 게 이제 이난영 손을 다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기획, 뭐 훈련, 모든 것까지를 다 미국인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미국 가수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국적만 한국 출신일 뿐이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 작곡가가 만들어서 어쨌든 뭐 편곡자나 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밀어서 내보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눈에 띄는 애들을 데려다가 미국 가수로 키운 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류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도 좀 진짜 뭐 당연히 무의미한 그런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일이에요.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나름 대중음악에 있어서 네. 나름 잘 나가는 나라가 이제 됐잖아요. BTS.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보면은 특히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멤버들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야말로 예, 네. 우리가 이제 김시스터 맞아. 만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태국에서 하나 좀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뭐
50년대 전쟁 끝난 직후에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뭐 무슨 예를 들어야 어떻게 이게 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툭하면은 뭐 전쟁 터지고 막 미국 사람들 네. 많이 가서 많이 죽고 뭐 들리는 뉴스라고 해봐야 뭐 하여튼 별로 좋은 뉴스도 없고 뭐 이런 건데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게 미국에 가서 현지에서 코리아에서 온 이게 성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어쨌든 해냈다는 건 대단하죠. 네. 그래서 실제 그 에드 설리번 쇼의 네. 영상을 보면 정말 잘하고요. 우선 그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여러 예가 가지. 의상이에요. 예. 의상. 김시스터즈가 중국 의상을 굉장히 많이 입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아시아 분위기만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복을 입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김시스터즈 이렇게 소개는 하는데 그걸 한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펑퍼짐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섹시한 분위기의 걸그룹의 느낌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리 탁 파지고 미니스커트까지 미니까지는 아니지만 무릎 정도까지 예. 올라오고 이런 의상을 홍콩 같은 데서 사다가 입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 미국 사람들한테는 홍콩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냥 아시아는 다 동아시아 다 예. 비슷한 나라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머리 모양 같은 것도 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한국의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 그냥 아시아인의 예. 느낌인 거죠. 또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인식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성공한 그런 가수였어요. 그때 전 동영상을 꽤 여러 개를 봤는데 뭐 기타, 드럼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죠? 그 파이프? 백파이프. 백파이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그 민속악기 있죠. 예, 예. 빠바바바바바밤빰빰 이런 거 음악 같은 거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까지도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드 설리번이 아마 스코틀랜드 걘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많이 출연하는데 야, 니네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진 거죠. 에드 설리먼 쇼에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은인이라면 은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머 아저씨 당연히 되죠. 근데 할 줄 몰랐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되죠. 그 순간부터 이제 한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예. 그 다음 출연할 적에 그러니까 에드 설리번이 김시스터즈를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비브라폰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한 20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악기를. 돈도 좀 많이 벌었겠네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60년대 김시스터즈 기사의 3분의 2는 돈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착을 했죠. 그분들은. 그래서 아까 뭐 영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다행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또 대부분 떠 있고 네. 검색해서 보시면은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뭐 여기서 영상을 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소리만 좀 따와봤어요. 네. 가장 감동적인 김시스터즈 무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963년에 이제 그 실제 미국 텔레비전 쇼에 출연한 김시스터즈의 그 노래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요건 이제 듣고 나서 또 말씀을 나눠보죠. 어떤 곡입니까? 마이클 로더보드 어쇼. 그러니까 원래 흑인 연가로 알려져 있는 곡이거든요. 우리도 많이 아는 노래예요. 네, 많이 들어본 멜로디이긴 합니다. 그게. 예. Michael wrote about a show.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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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ould like you all to meet from Korea. Someone talented and sweet from Korea. She would always stop the show in Korea. Mother told us all we know in Korea. Hey. 아리랑 아리랑 거기는 할렐루야 우리 님이
넘뜬고개요 할렐루야 그 고향 산천 고개는 할렐루야 우리들이 가고픈 고개요 할렐루야 Korean girl is nice, hallelujah. She eat lots of rice, hallelujah. But the reason she's so nice, hallelujah. She drinks sake with a ric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My girl, hallelujah, hallelujah. 뭐 또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또. 놀라셨나요? 중간에 목소리가 약간 네. 김시스터즈 같지 않은 목소리 하나 나오잖아요. 아, 약간 솔로 올드한 부분에서. 느낌의 네.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난영 엄마의 목소리. 아, 그래요? 예, 예. 미국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김시스터즈가 처음에 미국 진출 59년 1월 달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당연히 요즘 같아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엄마가 따라갈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그때 좀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스캔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재다가 결국 그건 포기를 하고 이제 그 미국인 흥행업자한테 이제 맡긴 건데 말하자면은. 근데 하여튼 잘 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일이 또 터집니다. 새아빠, 비공식 새아빠 남인수가 이제 죽잖아요. 폐결핵으로. 예, 62년 6월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김시스터즈 입장에서는 뭐 요즘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또 계약 문제 때문에 엄마 괜찮아 뭐 이렇게 와서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우리가 엄마를 부르자. 미국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미국에 같이 살면 되겠네요. 좀 편하게. 아마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도 잘 버니까. 예. 뭐 돈이야 이젠 걱정이 없죠. 예. 그래서 이난영이 이제 그래 그럼 니네들이 불러주니까 내가 갈게. 가지고 이제 62년 연말쯤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한 8달, 9달 정도 체류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게 짧게 있었어요? 1년도 안 살고? 근데 사실 이렇게 에드 설리번 쇼 이런 데 출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김시서전 그리고 바빠요. 미국 전역을 막 수시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동안 엄마 뭐 합니까 그러면? 말도 안 통해. 매니저 하면서 같이 다니면 되죠. 이렇게. 그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같이 매니저 다녀요? 매니저는 못하죠. 따로 있고 트레이너도 다 따로 있고. 옵저버 자격으로 그냥 이렇게 딸들하고 같이 여행 삼아서 갈 수도 있는 실제로 거고. 그렇게 다니긴 했는데 일단 너무 몸이 힘들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딸들과 같이 있는 건 정말 좋은데 미국의 이 타향살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20대의 이난영이었으면 미국에 눌러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의 이난영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이 분명히 엄마 우리랑 여기 같이 있자라고 했을 텐데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들 문제가 있어요. 딸들은 뭐 더 이상 이제 내가 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거는 그 맨 밑에 주르륵 그 아들 셋. 아들 셋. 예. 이 김보이스
뭐 김브라더스라고도 하는데 아들들도 뭐 보이그룹 같은 걸로 만든 네. 건가요? 네, 만들었어요. 김보이스. 네. 그러니까 누나들이 미국으로 떠나던 바로 그 무렵에 10대 중반 아들 셋이 또 그룹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집안이긴 해요. 뭐 밴드 형식인가요? 예, 밴드 활동.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락 밴드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개념도 없었지만 악기다 하는 노래도 부르는 그런. 근데 사실 이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어떻게 하여튼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김보이스도 63년 가을쯤에 미국으로 진출을 하죠. 갑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을 내가 한국 가서 해줘야 된다. 누나들이 그런 건 좀 이해를 해다오. 예. 근데 물론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그냥 추정입니다마는 우리 숙자 선생도 그렇고 뭔가 좀 암울한 기운을 그때 이미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를 보면서.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의지를 했던 남인수도 가버리고 네. 우리들 잘 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지만 내 할 일은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김보이스도 미국 진출을 했고. 그러면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우려는 현실이 됐죠 결국은. 예. 하여간 이 이난영의 삶은 아들들까지 미국으로 보낸 뒤에는 네. 진짜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거 가끔 뭐 옛날 무슨 뭐 가요 50주년 기념 공연 뭐 이런 거 할 적에 나가서 목포의 눈물 한번 불러주고 휙 불러주고 그냥 내려오고 그냥 그런 정도. 그러다 65년에 스스로 세상을 버렸다는 그게 얘기죠. 사실 지금도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네. 당시 그냥 병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 많죠. 않아요? 예. 네.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봐도 네. 사인을 안 적은 데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병사 뭐 아니면 뭐 알코올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표현 자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약간 그 찌라시 취급을 받던 주간지에는 당시에도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뭐 주간지 기사를 또 제가 인용하긴 좀 그래서 주간지 같은 데는 스스로 세상을 버렸다 뭐. 근데 그 네.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지인의 증언이 확보가 된 거죠. 그 목포의 눈물 작곡한 손목인의 네. 부인이자 또 무대 후배이기도 한 오정심 선생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예. 예, 여기 후암동 사시는데 그 오정심 선생 말씀이 어느 날 아침인데 전화가 새벽바람에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목인 선생이 딱 받았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하니까 뭐 부시럭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부시럭이 그날따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잠을 주무시나 뭐 이래가 했는데 뭐 이렇게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뭐 이래 하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뜯고 이제 들어갔는데 커튼으로 목을 맸다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손목인 선생이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입단속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자체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뭐 그 얘기는 맞는 것 증언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지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굉장히, 오정심 여사가 예.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건. 근데 삶의 마지막이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좀 이런 같이 아까 그 에드 설리번 쇼 출연 영상 이런 거를 틀면서 이런 얘기를 또 바로 이어서 한번 하고 그러면은 진짜 막 다들 운대니까요. 아주머니들은. 뭐 충분히 울만하죠. 이때가 40 몇 살이었습니까? 48이죠. 48살. 네. 16년생이니까. 네. 49, 6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48이든 49이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한창 나이인데. 저보다 동생이에요. 예. 올해 50대신 거죠? 예. 축하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이난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저는 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그 이난영에 대한 이미지, 제가 얼마나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새로운 역사의 발견이죠. 정말. 정말 당차고 진취적이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했던 그런 여성의 삶이 아니었나. 예. 조금은 일 중독자 같아 보이기도 하는 예.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삶의 마지막이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로. 그래도 예. 마지막 한 몇 년을 네. 그러니까 이난영의 이런 그 정말
목숨이 저는 연장된 거라고 보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은 남인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 남인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직전에 이난영은 진짜 최악의 상태였어요. 전쟁 직후에. 일단 네. 아편 중독까지 빠졌고요. 네. 그 아편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또 남인수이기도 했고 네. 통도사에 그냥 밀어 넣었거든요. 아. 강제로. 예. 절간 들어가갖고 이제 완전히 끊고서 거기서 버텨가지고 벗어났다고 해요.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어떤 곡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예, 시작을 목포의 눈물로 했으니까 네. 마무리도 목포의 눈물. 근데 이제 뭐 똑같은 노래를 재미없게 왜 또 듣느냐.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그 초반 초본 예, 예. 버전으로 들었잖아요. 35년. 예, 예. 이제 마무리곡으로 들을 목포의 눈물은 1957년입니다. 57년. 예. 스튜디오 그러니까 녹음용이 아니라 네. 당시 방송에 출연을 해요 이난영이 고복수 은퇴 공연 당시에 이제 그 뭐 소회랄까 예. 고복수와 함께 출연을 하는데 라디오 생방송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라이브인 거죠. 예. 근데 노래를 좀 망쳤어요. 아, 라이브니까? 예. 아, 전날 과음하셨나? 아,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망친 게 더 귀한 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아마 평생 그분이 살면서 녹음이든 뭐 방송이든 공연이든 진짜 수천 수만 번은 불렀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자료로서 들을 수 있는 목포의 눈물 중에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안 들었지만 제가 예상을 해보면 고복수 선생 의학세 슬피우니 예. 짝사랑 그분 은퇴 공연이라면서요. 네. 앞두고 이제 방송 출연을 한 그러니까요. 거죠. 감정이 복받친 거죠. 그렇죠. 울었군요. 예. 노래하다가. 맞아요. 한 시대가 가는 거잖아요. 자신과 계속 활동을 같이 했었던 동료 가수가 은퇴하고 자기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늙어가는 한 여가수 아무도 찾지 않는 여가수가 됐고 이런 상황인 거죠. 거기서 부른 자신의 최고 히트곡. 이 57년엔 남인수가 옆에 없었습니까? 예, 아직 그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최악의 상황이군요. 예, 정말 밑바닥을 기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57년 라이브 버전이 어떻게 보면 이난영의 삶을 표현하는 노래였겠네요. 그렇죠. 네, 그 시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노래. 그렇군요. 자, 그러면 57년 생방송 버전으로 목포의 눈물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목포항 부두가의 서글픈 이별을 엮은 히트송 목포의 눈물입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파도 깊이 숨어드는 때 부두의 새앗이 아롱쳐진 옷자락 네 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깊은 밤저 각다른 흘러가는 때 어찌 다 옛상처가 새로워진가
더 보낼 것은 항구에 맺는 절개 목포의 사랑